강 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벌써 어느새 39편째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만천명월 주인홍을 꿈꾸었던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의 모든 것입니다. 만천명월 주인홍이다. 이게 뭔가 하는 거는 아마 마지막에 공개가 될 겁니다. 정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아주 초창기의 조선 왕들의 컴플렉스에서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를 하면서 정조도 살짝 다루었었고요. 그리고 조선의 왕과 신하, 찰떡궁합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정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김만덕 이야기를 하면서도 잠깐 정조가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잠깐씩 정조가 언급이 되다 보니까 정조에 대한 강의가 좀 뒤로 미뤄졌었습니다. 댓글에도 보니까 정조 강의는 언제 올라오나 이런 이제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조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목에 제가 정조의 모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정조의 모든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모든 것을 최대한 담았지만 정조의 사랑과 정조의 죽음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정조 이야기 같이 해볼 텐데요. 정조에게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정조의 롤모델 누구일까요? 영조? 또 그렇죠. 세종입니다. 정조의 롤모델 세종이었습니다. 조선 전기를 이끌었던 세종과 같은 그런 군주가 되겠다라는 것이 정조의 꿈이었겠죠. 자, 그러면 정조의 삶은 세종과 비교하면 두 사람이 모두 애민군주였고 책을 좋아하는 독서가였고 이런 닮은 점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크게 얘기를 해보자면 세종은 사실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형이 폐세자 되는 바람에 왕이 오른 케이스고요. 그에 반해서 정조는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삶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었던 거죠. 정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정조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아버지 사도세자 때문이었습니다. 1762년에 이모화변이라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게 되죠. 당시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세손이었던 정조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부둥켜 잡고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울며 매달렸어요. 그러자 영조가 세손을 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합니다. 그렇게 세손이 부둥켜 안겨서 밖으로 보내지자 그 모습을 보고 사도세자는 자신은 곧 뒤주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도세자가 소리칩니다. 내 이놈들 당장 세손에게서 손을 떼라. 세손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아버지였던 사도세자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건 아들 세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혔고 그리고 뒤주에 갇혀 있는 동안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이때가 한여름이었어요. 떼약볕 아래에 이렇게 뒤주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를 지키던 포도대장 구선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밑에 부하 장수들을 시켜서 안에 갇혀있는 사도세자를 희롱합니다. 떡을 먹고 싶으냐? 떡을 줄까? 술을 마시고 싶으냐? 술을 줄까? 그리고 또 구선복은 병조들을 시켜서 이 뒤주를 창으로 두들기고 흔들고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뒤주가 막 흔들리자 안에 있던 사도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지럽다. 그만 흔들어 다오. 이게 사도세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주에 갇힌 채 7일이 지났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어요. 뒤주 안에서 인기척이 없다고 보고를 올리자 영조는 하루를 더 두어라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난 8일째 되는 날 사도세자는 주검으로 뒤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가 죽고 세손의 앞날은 더욱더 위태로웠습니다. 어느 날 세손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시 방에 들어왔더니 편지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정조가 했던 말입니다. 차마 읽을 수도 없고 차마 들을 수도 없는 망령된 내용이다. 그 글 속에는 정조를 살해하겠다는 위협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암살 위협을 받으면서 이때 정조 나이가 11살입니다.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정조는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 존형각 일기라고 하거든요. 이 일기에 두렵고 불안하여 차라리 살고 싶지 않았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기에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두렵고 달걀을 포개놓은 것처럼 위태롭다. 그런 힘든 세손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정조에게 한 가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 할아버지 영조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세손을 지키겠다고 세손과 함께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겨서 거기서 지내십니다. 그리고 세손을 끌어안고 함께 잠을 주무셔요. 왜냐하면 세손이 밤마다 암살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질 못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세손을 안고 잔 다음 날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왕께서 이튿날 아침에 웃으면서 하교하시기를 어린 너를 품고 자느라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단다. 세손이 잠버릇이 꽤 고약했나 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든든한 할아버지 덕분에 이 세손의 자리를 그나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동안 어머니하고는 그 어린 나이에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헤어진 지 1년 반 만에 다시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신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조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아이가 이리도 너를 그리워하니 내가 이 아이를 두고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우리 모자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전하의 덕분입니다. 빨리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세손이었던 정조는 다시 어머니와 헤어져서 할아버지 영조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세손이 느끼기에도 자신이 할아버지를 따라가야만 자신도 살고 어머니도 산다고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살던 세손에게 드디어 할아버지가 대리청정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손에게 물었습니다. 세손은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을 아느냐? 그리고 병조판서와 이조판서에는 누구를 임명하면 좋을지를 아느냐? 또한 나라 일과 조정일을 아느냐? 자, 이렇게 할아버지가 물으시니 세손, 정조가 대답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조의 대답을 하기도 전에 홍인환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가로챕니다. 전하, 동궁은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을 알 필요도 없고 이조판서, 병조판서에 누가 되면 좋을지도 알 필요도 없으며 더구나 조정의 일은 더욱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옵니다. 이때 영조의 나이가 82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이 오락가락 하시기도 하시고 금세 뭘 잊어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영조의 나이가 많다는 것, 그리고 세손의 지위가 불안하다는 것, 이런 걸 들어서 노론이었던 홍인환은 이렇게 세손도 무시하고 영조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인가는 영조가 세손에게 양위를 명하겠다 하면서 승지에게 명을 받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승지는 왕명을 받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또 홍인환이 나서서 승지가 글을 못 쓰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노론들은 영조에게도 세손에겐 당연히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렵게 왕위에 다가가야 했었던 거죠. 당시 노론들의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죄인 지자 불이 군왕이다. 세손은 사도세자의 자식이니 죄인의 자식이니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죄인의 아들이었던 정조는 결국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어떤 왕이 됐을까요? 개혁군주가 됩니다. 자, 개혁군주로서의 정조,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궁금할 겁니다. 하지만 왕이 되는 순간 불행은 끝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도 쉽지 않았죠. 일단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이산을 먼저 죽은 효장세자의 아들로 양자로 들여서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조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왕위에 올랐던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한다. 아버지를 죄인에서 신분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야 자신의 정통성이 바로 서겠죠. 이 말은 노론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한편 노론에게 선전포고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선대왕께서 종통을 둘로 나누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런 영조의 명을 따라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지만 효장세자의 아들이기도 하다. 영조, 선왕의 명을 따르겠다. 그러니 노론을 안심시키고 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정치를 해나가겠다 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하는 그런 정조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 즉위 원년에, 정조 즉위 1년에 정조의 정각으로 자객이 침입했습니다. 정조는 이 자객들이 담장 위를 밟고 침전으로 침입해오는 소리를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옆에 있는 창덕궁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암살 위협을 피했지만 이런 암살 위협이 이 해에만 7번이나 자행됐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정조는 일단 누구보다 자신의 자리는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노론에게 선전포고의 말을 잠시 했었죠. 자, 그래서 정조는 자신의 반대 세력이었던 노론 벽파들, 이 노론 벽파들에게 아주 사소한 복수를 합니다.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들에게만, 당시 자신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했었던 홍인환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고모 화농주의 양아들 정우겸, 이 두 사람을 귀양 보냅니다. 그리고 사약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시 할아버지와 사도세자 사이를 이간질했던 정순왕후, 또 노론의 또 다른 핵심이었죠. 이 정순왕후의 일가였던 김기주 역시도 귀양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외할아버지, 역시 노론이었던 홍봉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파직에 그치죠. 자, 그렇게 이 세 사람들을 귀양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데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 즉위를 반대하는 데 대한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사람들만 처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조에게는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아버지를 욕보였던 구선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선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 살점을 씹어 먹는 것도 부족할 것이다. 경연에 오를 적마다 심장과 뼈가 떨리고 얼굴을 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병권을 쥐고 있어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 구선복에게 언젠가는 정조가 복수하겠죠. 구선복에게 복수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구선복이 계속 병권을 쥐고 있었고 역시 그 병권은 이 정조가 준 거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그 사람에게 병권을 맡겨요. 밉지만 아직은 내가 그 사람을 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런 자리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구선복이 다른 큰 죄를 저지른 일에 연루되자 구선복을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용히 차분히 차근차근 힘을 키워나갑니다. 우선 정조가 즉위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을 때 자신의 친위 부대를 만듭니다.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만들죠. 그때는 묵과 과거 시험을 열어서 겨우 3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용영의 군대가 10년 후에는 무려 18,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힘을 길렀고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친위 부대를 키우고 이 친위 부대는 자신의 친위 부대이자 곧 조선의 부국 강병의 핵심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예 책을 편찬합니다. 무예도 보통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편찬한 데에는 이 책에 들여다보면 이 책 안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까지 이런 병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법서는 한자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글로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책을 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문과시험에 응시해서 자신의 기량을 조선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모든 신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무예도 보통지는 북한이 먼저 신청을 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조선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 규장각에서 많은 인재들을 등용을 합니다. 자, 이 정조가 어떤 인재들을 등용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소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 정조는 서얼들에게, 서얼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종 때부터 재혼한 여성의 자식은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없다라는 그런 차별이 시작됐는데, 그런 서얼에 대해서도 용조를 이어서 정조 때 이렇게 문을 열어줍니다. 능력이 있는 서얼들은 규장각, 검서관 등등의 직책에 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얼이라 해도 나라에 쓰임이 될 만한 사람이 어찌 없겠느냐 하면서 서얼들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편 금난정권이라는 시전상인들의 독점권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백성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상거래를 하고 상인이 되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준 거죠. 이런 걸 통공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조선의 상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뭘 사는데도 아주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이런 상업이 굉장히 안정이 되게 됐죠. 그리고 또 한편 정조는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 또 살기가 어려운 아이들,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쌀을 지급해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편 죄수들에게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흠율전칙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죄수들에게 형벌을 내릴 때는 규격을 어느 정도의 규격에 맞춰서 형벌을 내리도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법제화한 거죠. 그리고 또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옥도 깨끗한 공간이어야 되고 죄수들이 목에 칼을 차고 있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라. 이런 법전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정조의 관심은 노비들에게까지 향하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어찌 귀한 존재가 있고 천한 존재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노비보다 더 슬픈 존재는 없다. 고로 노비는 혁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소유의 공노비들 혁파시키기 위한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노비들이 있죠. 이 산노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산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주기 위한 국가 재정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조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공노비 해방은 정조 죽고 바로 순조 1년에 행해집니다. 근데 산노비 해방이 늦어지게 된 거죠. 만약 이때 정조가 공노비뿐만 아니라 산노비까지 해방을 시켰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노비 해방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중에 노예를 해방시켰죠. 그거보다 무려 60년이나 먼저 우리가 노비 해방을 이루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정조는 이 수원화성을 쌓으러 오는 당시에 요역이라 그래서 나라에 큰 공사가 있으면 백성들은 가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이들에게도 모두 일당을 지급해줬죠. 일당을 지급해줄 뿐만 아니라 한여름, 아주 더운 여름철,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철 한 달씩은 일을 쉬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밖에 더운 여름에는 칙서단이라는 영양제를 줘가면서 일을 시켰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털모자를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털모자는 원래 3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만 쓸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 귀한 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려주고 그 털모자를 쓰고 수원화성을 지으라고 하니 백성들은 아주 감동을 했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일을 하면서도, 이 추위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프지 않은 것은 임금의 덕분이고 이 모자 하나가 추위 걱정을 없게 한다 하고 정조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를 들여다보면 정조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업적을 이룬 것도 맞지만 그 업적 속에는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정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조가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이 그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왕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을 헤아릴 수 있었던 걸 겁니다. 자, 그렇게 정조가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개혁군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조 혼자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었겠죠. 정조 옆에 정조를 든든히 받쳐주는 그런 내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정조의 내편들, 정조의 남자들 누가 있을까요? 정약용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 이전에 먼저 정조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최재공도 맞습니다. 우선 홍구경이 정조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홍구경은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옆에서 이렇게 비서처럼 함께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홍구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어찌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홍구경에게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요직을, 중요한 요직들을 다 내립니다. 그러면서 홍구경의 지위가 갑자기 급부상을 했겠죠. 그럼 홍구경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라날까요? 이 정조를 만든 건 나다. 그러니 앞으로 내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여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여동생이 정조의 후궁이 되어서 아들을 놓으면 자신의 조카가 왕위에 오르게 되겠죠. 이런 아마 엄청난 꿈을 꾸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동생이 정조의 후궁으로 들어간 지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여동생이 독살된 것이다 하면서 애꿎은 사람들을 막 괴롭혀댑니다. 그리고 또 사사롭게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팔고 이런 부정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눈 감아줬지만 결국 홍구경을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조가 홍구경에게 마지막으로 봉조하라는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 봉조하라는 벼슬은 사실은 벼슬이 아니에요. 고위 관료들을 예우해주는 그런 의미로 종신토록 나라로부터 녹봉은 받지만 실무는 볼 수 없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를 하는 그런 명예직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홍구경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권세의 정점에 있다가 결국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됐던 홍구경은 결국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33세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조의 남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정조와 함께 더 이상 얘기할 바가 없는 사람이죠. 정약용은 수원화성을 설계하기도 했었고 이 수원화성의 축조를 거중기라는 걸 만들어서 훨씬 쉽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 때 수원으로 가던 그 길에 이렇게 배다리를 만들어서 한강을 건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 역시도 정조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정약용도 끈이 떨어지게 되죠. 결국 귀양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년의 귀양 생활 동안 500권의 저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신세는 정조가 죽게 되면서 함께 맺혀졌지만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정조의 남자 누구일까요? 정조가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던 서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얼들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 박제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해요. 이 사람의 생김새가 툭 튀어나온 광대뼈에 조선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눈동자색이 녹색이었다고 하고요. 그 탓에 놀림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외모가 좀 굉장히 독특했죠.
근데 독특한 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대식가였습니다. 한 끼에 냉면 3그릇에 만두 100개입니다. 굉장히 개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은 아주 출중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글도 아주 잘 쓰고 게다가 그림에까지 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글솜씨와 그림솜씨, 사실 조선에서는 정조나 되니까 그 능력을 알아봐주지 서얼이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대접 못 받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박제가의 글씨, 박제가의 그림 서로 살려고 난립니다. 심지어는 청나라 북경에서 이 박제가의 그림과 글씨가 짝퉁까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조선에다가 사신을 보낼 때는 꼭 박제가를 함께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박제가 입장에서는 자신이 청나라 가면 완전 인정받는 그런 대접을 받을 텐데 이 조선에서는 자신을 안 알아준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욕구 불만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박제가가 정조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박제가가 사실은 자신도 좀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수령으로, 고을의 수령으로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조가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박제가가 이런 시를 읊고 다닙니다. 날마다 채찍을 맞고 300근을 나르고 있으니 나는 너무 열심히 일해. 그런데 오장을 다 태우고 시력까지 잃었는데 월급이 있다 해도 화려한 무덤을 꾸밀 수가 있을까? 구구하게 임금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벼슬 지위 높낮음을 가리지 않았네. 내 벼슬은 악공과 같아 창피한데 어떻게 문단을 따르겠나. 남들은 출세했다 말들 하지만 정작 내 안에는 치마 하나 없구나. 그래도 성군 곁에서는 길이 있을 것이니 강연에도 참석하고 설날 조회에도 참석하리라. 날마다 채찍을 맞고 300근을 나르고 있대. 자신이 무슨 나귀도 아니고요. 그러니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죠. 누구를 욕보이고 있나요? 정조를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조를 악덕 고용주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조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얼이었던 박제가를 이렇게 능력을 알아봐주고 규장과 검서관으로 채용을 해주는 나의 고마움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이렇게 욕보이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정조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서 부여 현감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부여 현감으로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소가 빗발칩니다. 파직시켜야 된다. 당시에 부여 현감으로 갔었는데 이렇게 이 정조 때 큰 흉년이 닥칩니다. 많은 큰 기근이 닥쳐서 이 문제를, 백성들을 구휼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고을 현감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일처리가 서툴렀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파직시키라는 암행어사의 상소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제가를 파직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제가를 파직시키면서 박제가를 파직시키라는 글을 올린 암행어사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힘 있는 수령은 다 봐주면서 힘없고 배경 없는 박제가만 잡았다 하면서 박제가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박제가를 파직시키면서도 박제가만 잡고 이렇게 파직 요청을 했던 암행어사에게도 호통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제가도 크게 뉘우친 바, 깨달은 바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몇 년 후에 다시 박제가를 영평현령으로 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큰 경험을 하고 큰 가르침을 얻었던 박제가가 그 다음에는 이 수령 역할을 멋지게 해냅니다. 특히 그 고을 백성들에게 우리 종두법이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종두법을 처음 시술해서 큰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죠. 자, 이런 박제가의 어떻게 보면 참 아나무인이고 참 버릇없고 이런 서얼들까지 다 끌어안아준 이가 바로 정조였습니다. 그리고 정조에게는 가장 고마운 사람이 세제공입니다. 영종조 시기 때, 이 시기 때 가장 예민했던 정치적 사안이 사도세자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세자 사건을 영조가 후회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걸 금등지사라고 하거든요. 그걸 영조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 유일한 신하가 최재공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조 입장에서는 채제공이 원래 자신이 세손 시절에부터 스승이었고요. 그리고 이 채제공에 대해서는 영조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가 완벽하게 믿을 만한 신하는 채제공뿐이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야 그런 채제공에게 정조는 그가 나를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저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채제공을 크게 의지하고 채제공을 자신의 치세에 정승으로 크게 썼었습니다. 실제로 채제공이 정조의 곁에서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큰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조의 남자 심한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노론의 수장입니다. 노론 벽파의 수장이면 정조와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심한지와 정조가 서로 조정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은 죽으면 죽었지 감히 그 명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자, 그러자 정조가 이렇게 얘기해요. 경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자 심한지가 다시 저희 정성이 부족하여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저는 이제 물러가서 처벌을 기다리겠나이다 하고 물러나서 관모를 벗어놓습니다. 그 말은 제 뜻을 받아주지 않을 거면 저를 파직시키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왕에게 맞서는 거죠. 자, 그러자 정조가요 우의정 심한지를 파직하라 그럽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칼날을 세우고 맞붙은 거죠. 그렇게 심한지를 정조는 파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심한지를 다시 영중추 부사로 조정에 복귀시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살벌할 정도로 나를 잔뜩 세워서 대치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전에 편지로 내일 이렇게 하자 하고 정조가 다 시나리오를 짜서 심한지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한지는 그걸 다 따랐던 거예요. 그 말은 심한지는 노론 중심이었습니다. 노론 벽파의 수장이었어요. 정조하고는 반대 세력이었는데 이런 심한지를 정조가 어떻게 한 거예요? 끌어안은 겁니다. 내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조는 이렇게 그 자신의 반대 세력을 완벽하게 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을 칠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를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특히 이 심한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조금 이따가 그 편집글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조의 남자들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정조의 취미생활입니다. 굉장히 궁금해지시죠? 왕들은 어떤 취미생활을 갖고 있었을까? 정조의 취미생활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선 정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 해경궁 씨가 한중록이라는 책을 써냈죠. 어머니는 글솜씨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정조의 글씨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도세자는 무예도 출중했지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 역시도 글과 그림에 굉장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정조란 사람은 원래 책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으니까 우리가 학자군주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글과 그림에도 굉장히 능력이 출중했고 이런 그림들, 정조가 남겨놓은 글씨와 그림들이 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정조의 취미생활은 뭐였을까요? 정조는 활쏘기 아주 잘했습니다. 무예도 출중했는데 특히 활을 쏘는 솜씨는 조선 전체의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정조가 5발씩, 활을 5발씩 해서 모두 10번을 쏴요. 그럼 50발이죠? 그 50발을 쏘면 항상 49발을 명중시키고 마지막 한 발을 명중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 50발을 다 맞추게 되면 너무 자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한 발은 일부러 맞추질 않은 거죠. 조선의 명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정조를 만나고 싶다면 수원에 가면 팔달문이 있습니다. 수원화성의 팔달문. 이 팔달문 근처에 시장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 입구에 정조가 이렇게 술상을 봐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정조는 수원화성을 축조하고 있던 시기에 이 수원화성 축조하는 일꾼들, 그들에게 회식을 시켜준다고 그들과 함께 술자리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취무기라. 무슨 뜻일까요? 술에 취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는 겁니다. 굉장한 애주가였죠. 그리고 또 한편 정조는 애연가이기도 했습니다. 담배를 많이 폈다고 하죠. 그래서 심한 이 최재공 재상이었던 최재공이 담배를 그만 피시라고 잔소리를 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조는 아랑곳 없이 오히려 과거 시험 응시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담배를 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완전히 담배 예찬론자였습니다. 정조는 왜 이렇게 담배를 예찬했을까요? 물론 정조도 한때 잠깐 담배를 끊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최재공과 함께 주막에 갔는데 주막에 가서 탁주를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모가 탁주가 없대요. 아니 주막에 탁주가 없으면 술을 어디 가서 마시란 말이냐 하니까 흉년이 들어서 쌀이 없으니까 탁주를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하면서 이렇게 물으니까 백성들이 흉년이 든 데다가 쌀 농사보다 담배 농사가 돈이 더 되니까 쌀 농사 짓지 않고 다 담배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쌀이 귀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정조가 크게 잘못했구나 하고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담배를 끊으니 그 스트레스로 술 생각이 더 나는 겁니다. 자, 이 정조는 왜 이렇게 담배를 예찬하게 됐을까요? 그 담배 예찬론을 들어보면 정조의 고민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달리 빠져 있는 것은 없었으나 책 읽는 것을 좋아하여 탐독하느라 마음과 몸에 피로가 쌓인 지 수십 년이었다. 책 속에서 생긴 병이 마침내 가슴 속에 항시 막혀 있어서 혹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즉위를 한 이래로는 책 읽던 버릇이 정무로까지 옮겨져서 그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복용했던 빌랑나무 열매나 쥐눈이 콩만으로는 쥐눈이 콩만도 근이나 포대로 계산해야 될 정도로 많은 약을 복용했고 백방으로 약을 구해 보았지만 오직 이 남령초에 힘을 얻었다. 이 남령초를 피면 그 화기로 한담을 공격하니 가슴에 막혀있던 것이 자연히 없어졌고 연기의 진액이 폐장을 윤택하게 하여 밤잠을 안온하게 잘 수 있었다. 정치의 득과 실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에는 뒤엉켜서 요란한 마음을 맑은 거울로 비추어 요령을 잡게 하는 것도 그 힘이었고 갑이냐 을이냐를 교정하여 퇴고할 때도 생각을 짜내느라 고심하는 번뇌를 공평하게 저울질하는 것도 그 힘이었다. 정조가 마음속에 그 많은 고민 그리고 가슴속에 그 많은 응어리들 이런 걸 그나마 풀어주고 잠시 마음의 위안을 삼게 해준 것이 담배의 힘이었던 겁니다. 정조의 또 다른 취미생활 막말, 욕입니다. 편지에 호종자, 호로 자식이라고 막말을 해댑니다. 정조는 심한지에게도 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최재공에도 이런 신하들과 가끔 편지로 소통을 했는데요. 이렇게 막말을 해댑니다. 그리고 생각 없는 늙은이다. 심한지에게 했던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경은 갈수록 입을 조심하지 않는다. 매번 입을 조심하는 일 한 가지만은 탈이 생기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 경은 생각 없는 늙은이라 하겠다. 지나친 막말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에 다른 신하를 또 욕합니다. 뒷담화를 하는 거죠. 문신이었던 김매순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비린내 나고 사람 꼴을 갖추지 못한 놈과 경박하고 어지러워 동서도 분간 못하는 놈이 감히 주둥아리를 놀리려고 한다. 왕이 쓰는 그런 품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정조는 이렇게 편지에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막말을 해댑니다. 그 밖에도 많은 막말이 있는데요. 또 한편 이 심한지에게 또 다른 막말도 했습니다. 심한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 아들이 과거에 응시를 하면 300등 안에만 들으면 내가 합격시켜줄게 한 겁니다. 그런데 못했나 봅니다. 경의 아들을 합격시키지 못해 미안하네, 아쉽구려. 300등 안에만 들었어도, 이 말은요 진짜 아쉬워서, 진짜 마음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놀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0등 안에 들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어느 때인들 합격을 못하겠는가. 내가 굳이 이번에 합격시키려 한 것은 경이 더 늙기 전에 자식이 과거에 합격하는 경사를 보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고 다시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겁니다. 정조가 이렇게 막말로 편지에 담아도 심한지가 그걸 다 받아줄 만큼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정조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말을 쏟아냈지만 다시 이렇게 또 그 사람에게 자신의 진심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하들과 아주 편안하면서도 뭐 거르는 거 없이 솔직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내뱉으면서 소통한 사람이 정조였습니다. 자, 정조가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살펴봤던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즐기고 또 화가 나면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보였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낼 수 있었던 걸 겁니다. 그러면 정조의 꿈은, 진짜 정조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조의 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원화성 이야기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조는 수원화성을 자신의 개혁 정치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원화성의 가장 큰 행사가 1795년 어머니 해경홍 씨의 회갑연 때 그 회갑잔치를 수원화성에서 열기로 하고 수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 어머니 회갑잔치를 수원화성에서 하느냐?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갑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회갑을 맞는 해는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똑같이 회갑을 맞을 나이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회갑잔치를 이 수원화성에서 치르기로 한 거죠. 정조가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나서 10년 동안 12번을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매년 아버지를 찾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을 찾으면은 정조는 슬픔을 더욱 억제하지 못하고 옥체를 땅바닥에 던지고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손으로 잔디와 흙을 움켜잡아 뜯다가 손톱이 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 몸을 던져서 울부짖는 거죠. 그걸 곁에서 지켜보던 최재공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혈루라는 거, 피눈물을 흘린다라는 게 어떤 건지 말로만 들었는데 그걸 본 것은 처음이었다. 정조가 피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회갑을 맞은 이 해에 어머니 해경홍 씨는 남편의 무덤을 33년 만에 처음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경홍 씨와 정조는 우리 모자가 손을 잡고 봉분을 두드리며 억만가지 아픔을 울음으로 고하였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수원화성을 찾아서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울부짖으며 33년간의 그런 회한을 함께 풀어낸 거죠. 그리고 정조는 그날 밤에 신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수원화성의 가장 높은 곳 서장대 위에서 군사들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밤 늦게 시작했던 이 군대 사열이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을 지휘한 겁니다. 이건 전시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정조가 완벽한 왕권을 구축했다는 자신감을 이 노론들 앞에서 보인 겁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 수원화성을 찾아갔을 때 그 8일간 어머니의 회가변을 위해서 수원화성을 찾아갔던 8일간의 기록을 원행을묘 정리의궤라는 8권의 책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8일 동안의 일정을 병풍에 화성능행도라는 8폭 병풍으로 또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갇혀 죽어간 날도 8일이었습니다. 정조 즉위 거의 18년 만에 어머니의 회가변을 맞아서 수원화성을 다녀오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놓기만 했던 그 8일 동안의 아버지의 그 회한을 이렇게 다 풀어낸 겁니다. 완벽한 복수였죠. 그뿐만 아닙니다. 정조는 또 이 수원 지역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죽을 끓여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처럼 연로하신 분들을 다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은 상차림을 받아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분들에게 돌아가시는 그분들에게 비단과 지팡이를 다 선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백성들을 챙기고 그리고 또 내 어머니처럼 나이 드신 백성들을 또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정조가 이때 수원화성에서 보여준 이 8일 동안의 행적은 작게는 자신이 가슴속에 담아놓았던 노론들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한 가지 더 남았네요. 이 수원화성을 가는 길에 백성들에게 왕의 행차에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모두 다 편하게 앉아서 혹은 서서 고개를 들고 구경하라는 거죠. 왜요? 정조는 내 백성들이 지금 표정이 밝고 행복한지, 잘 먹어서 몸이 야이진 않았는지 내 눈으로 다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행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게 되면 가끔 백성들 사이에 행차를 가로막고 하소연하는, 목숨을 걸고 하소연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오히려 그런 백성들에게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적을 줄 아는 사람은 글을 써서 이 정조에게 전해지도록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꽹과리를 칩니다. 그렇죠. 격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렇게 정조가 들어준 격쟁이 3,000건이 넘는다고 하죠. 그렇게 정조는 이렇게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백성들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 것이 정조였습니다. 그러니 정조가 진짜 꿈꾸었던 것은 노론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자신의 왕으로서의 신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냅니다.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건 만 개의 천을 똑같이 다 비춰주는 달과 같은 그런 군주가 되고 싶다라는 정조의 바람이자 신념이었습니다. 만천명월 주인옹은 말한다. 달은 하나뿐이고 물의 종류는 1만 개나 되지만 물이 흐르면 달도 함께 흐르고 물이 멎으면 달도 함께 멎고 물이 거슬러 올라가면 달도 함께 거슬러 올라가고 물이 소용돌이 치면 달도 함께 소용돌이 친다. 이것이 정조가 꿈꾸던 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